뭐 오늘은 어쨌든 뭐 뒤로 더 미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 다시 12페이지가 되었지만 오늘 대충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짧게 복습을 하고 좀 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앞부분 사실 설명하는 시간 좀 많이 썼죠. 몇 개 키워드들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처음에 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신이 자기 활동성이다 이 얘기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신, 그 다음에 이 신이 자기 활동성 혹은 지난 시간에 또 많이 썼던 표현으로는 자기 변화 이런 말도 썼었죠. 자기 변화한다. 그래서 신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존재, 뭐 창조주, 창조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연 우주 전체에 들어있는 일련의 존재 방식들. 그런데 그 존재 방식의 의미가 자기 활동성 혹은 자기 변화. 지난 시간 아마 계절 같은 비유를 들면서 마치 계절이 스스로 변화해 가는 것처럼 스스로 변해가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피노자에게 신, 자기 활동, 자기 변화적 존재 방식은 곧 자연과 같아지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논리를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창조자, 피조물 나눠져 있는데 이걸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난 부분에 이제 강조해 드린 거고 이 자기 활동성 설명하면서 또 다시 강조했던 부분이 스스로 변화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없다. 외부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적 운동 원인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변하니까 이런 게 없어집니다. 이런 게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고 에티카 책으로는 일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부터 지난 시간에 감정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감정도 한번 써보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우리에게만 있는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하고 이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의 변화.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운동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서 그럼 어떻게 변화하냐? 감정으로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으로서 존재의 변화의 기본에 이 자기 활동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기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변화해 가는 게 우리는 그걸 이제 감정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는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은 스피노자에게는 조금 더 이제 독특한 의미가 생기죠. 단순히 뭐 기뻤다, 슬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그 활동과 변화의 뭐 속도 혹은 폭, 뭐 빠르기, 세기 이런 거라 그럴까요? 그게 더 강해지고 빨라지고 촉진되면은 신체가 더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그런 게 기쁨이다. 혹은 그런 존재 활동과 변화가 위축되고 느려지고 억압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화학, 화학 시간의 변화 같은 것들도 있어요. 왜 기억나시나요? 무슨 용액에 무슨 걸 타면 색깔이 빨갛게 바뀐다든지 뭐 리트머스 이런 얘기도 있었고죠. 그럴 때 그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주고 촉진한다든지 그 촉매 같은 역할이죠. 혹은 변화를 억제해서 느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 게 슬픔입니다. 혹은
신체나 존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슬프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정에는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판단 작용도 들어오게 돼요. 음, 그러니까 기뻤다는 뜻은 결론이 이런 거죠. 기뻤네, 기쁨이 드네, 행복하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는 내 주변 환경이 지금 나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잘 맞아서 잘 변화하고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다. 이런 사인을 주는 거죠. 기쁨 자체가. 반대로 슬픔, 분노,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은 지금 이 관계나 상황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내 존재의 작동 방식인 그 활동성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자꾸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지작용. 아는 거니까 인지작용이죠. 판단할 수 있겠죠.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감정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마 지난 시간에 짧은 복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해서 이제 오늘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결국 이 강의가 끝에 가서 말하고 싶은 바는 주제는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가? 뭐 윤리적 존재를 부르는 말은 많죠. 스피노자는 책에서는 자유인이나 현자라는 말을 쓰고 또 당연히 동양 고전 쪽의 얘기로는 뭐 성인?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그런 성인에게 너무 높은 윤리적 단계라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윤리적 존재가 되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기가 스피노자 책 전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기본 틀에는 나와져 있어요. 이제 스피노자의 윤리적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아마 지난 시간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흐름 받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저희 강의 안으로는 1페이지에 처음 나와 있죠. 윤리적인 문제의식, 감정에 예속되는 것.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보기에 우리가 윤리적인 존재로 되는 방향에 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감정의 예속 혹은 우리 인간이 감정에 예속되는 것을 그 윤리적 난제, 장애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워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니까 감정에 예속된다. 예, 예속. 예속은 당연히 그 노예라는 거를 사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감정이 노예가 된다. 감정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고 예속된다. 노예화된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감정이 예속된다. 음, 제가 기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요 예속이에요.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텐데 감정의 예속이니까 예속이 문제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스피노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윤리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감정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른 차이죠. 감정이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감정에 예속되는 게 문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속을 강조한다는 뜻은 뒤집어 얘기하면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자기 활동적 존재가 쭉 변화해서 변하게 되는 게 감정이라면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감정이 예속된다. 이제 이 예속된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한 첫 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 에티카 인용문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걸 같이 보죠. 1페이지 제일 밑에 정리 3 이렇게 나와 있죠. 정리 3. 인간이 실존 속에서 존속하는 힘은 제한적이며
외부 원인들의 영향은 이 힘을 무한하게 능가한다. 아마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 합시다. 저는 보통 뭐 자기 활동을 표현할 그래도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만 그리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외부에 더 강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혹은 뭐 외부 물질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삶을 지속해 나가는 힘, 우리 버전으로는 자기 활동을 계속하려는 힘은 제한적이며 외부 원인, 외부 물체가 갖고 있는 영향 힘은 우리의 힘을 무한하게 능가한다.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리 3번에서는 인간이 처한 실존적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이 자연에 있는 물건들 다수에 비해서 힘이 약하죠. 그렇죠?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온도 차의 변화, 시간의 흐름, 다른 어떤 사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영향을 받는데 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들, 감정의 원인들의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 4번의 따름 정리. 이로부터 인간은 항상 필연적으로 수동들에 구속되며 수동들이라는 거는 서양 철학사 흐름 속에서는 감정이나 정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단 감정들을 읽어보죠. 감정이 구속되며 자연의 공통 질서를 따르고 실제들의 본성이 요구하는 한에서 그것이 뭐냐 하면 수동들 혹은 정념들, 감정들이에요. 감정들의 자신을 맞춘다는 점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보다 훨씬 큰 외부 물체 힘들이 있고, 그럼 이 외부 물체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에 의해서 구속되고 수동적 상황에 놓이게 돼요. 수동적 상황이니까 내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줄어들거나 약해지고 이 외부 물체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구속되고 또 그것에 자신을 맞춘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이 외부 물체가 요구하고 시키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수동이 마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리 6번까지 보죠. 어떤 수동 또는 정념, 우리가 하는 감정도 좋습니다. 수동, 정념 또는 정서 혹은 감정의 힘은 이 정서가 인간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을 정도로 인간의 다른 행동 또는 역량을 압도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훨씬 더 강한 외부 물체가 나라고 하는 보다 약한 물체에게 힘을 전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고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은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이 세면 이 외부 물체나 감정적 영향을 끊고 떼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쪽보다 힘이 약하니까 여기가 밀려오는 대로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나의 다른 행동, 다른 활동, 나의 이 자기 활동적 변화 자체가 이제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엇이냐? 예속이에요. 그렇죠? 즉 예속이란 어떤 외부 원인, 감정의 원인이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작용해서 그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의 능력, 변화의 뭐 방향, 행동 역량이 축소되도록 한다. 이게 예속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예속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존재의 변화라고 했고 존재는
우리라는 삶은 결국 자기 활동성인 이상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삶이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다. 감정의 상태가 기쁨과 슬픔을 오고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감정하고 싶은 존재의 특성이잖아요. 존재 방식. 글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위쪽이 기쁨, 아래가 슬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마,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기쁨이 생겼으면 퍼스트로 반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겠네요. 기쁨이 생겼으면 또 슬퍼지는 게 생기고. 하지만 뭐 슬픔이라고 해서 뭐 평생까지는 않잖아요. 또 다시 기쁨으로 변하고. 하지만 그건 또 슬픔으로 변하고. 그러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들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 되는 거죠. 기쁨만 있는 것도 삶이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삶일 수가 없잖아요. 이 변화의 방향상. 즉, 이런 방식으로 기쁨과 슬픔을 계속 오고 간다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기쁜 일이 생겼다가 또 슬퍼지고 슬픈 일이 생겼다가 또 기쁜 일이 생기고 하는 게 삶에 뭐 불안하다든지 특이한 요소가 아니라 뭐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인 거죠. 하다못해 이것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기쁨에서 슬픔으로 간다는 게 막 기쁜 일이 생겼다가 갑자기 뭐 굉장한 슬픈 일이 생기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을 하지. 세우지나 같은 일을 포함도 하지만 스피노자가 조금 더 보고 있는 건 이런 뜻이에요. 뭐 늘 뭐 좋아하는 치킨 예를 들죠. 치킨을 먹기 전에는 치킨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치킨을 주문을 해서 치킨이 배송되고 이렇게 그 배달되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설레죠, 원래. 기쁨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뭐 치킨이 와서 즐겁게 먹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은 치킨의 맛이 이제 적응이 되면서 치킨에서 오는 기쁨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배가 차니까. 그죠?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조금씩 배가 차면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불렀다 싶으면 치킨을 이제 그만 먹게 되죠. 그렇죠? 요 과정이 기쁨이 사그라지는 지점으로 스피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높아졌다가 치킨을 먹을 때 이제 최정점에 달했다가 첫입 먹을 때 최정점에 달했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배가 차면서 치킨과의 결합이 처음만큼 기쁘진 않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이 정도 부분에 오면은 이제 치킨을 그만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그 적당히 배부르게 딱 멈추는 게 우리의 늘 이상적인 꿈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뭐 치킨에 뭐 양념이 중독적이고 뭐 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먹게 되죠. 근데 늘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한계선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 한계를 돌파해서 계속 치킨을 먹게 되면 물론 당장 혀에는 즐겁지 몰라도 배가 이제 터질 것 같다는 더 큰 이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죠.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 뭐 이러시잖아요.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뭐 산책 한 바퀴 돌고 뭐 설거지 한번 하면 또 이제 조금씩 배가 꺼지잖아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식사를 먹고.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에서 기쁨, 슬픔의 작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슬픔이 막 극도의 기쁨, 극도의 슬픔 오가는 사건도 역시 삶의 일부지만 일상적으로 이러한 신체의 변화, 감정의 변화들,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물체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기 변화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렇죠? 배고픔과 소화를 오가는
자연스러운 작용인데 외부 물체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 작용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변화라고 치면 외부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다고 할까요? 굳이 도식화를 하자면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느낌이 오시죠? 적절한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지나친 기쁨으로 몰아붙이고, 그렇죠? 또 지나친 기쁨은 필연적으로 슬픔으로 치닫습니다. 에티카의 3부에 감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3부 전체가 거의 감정 이야기인데 거기서 스피노자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사랑이나 기쁨의 감정은 결국 슬픔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인간의 본성 수준에서. 사랑을 하는 칩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뭐 물론 또 에티카에서는 이것도 증명을 합니다. 자기 활동적 변화, 코나투스의 흐름상 왜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게 되는가를 이제 증명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상대방 원하게요. 하지만 뭐 첫사랑 경험에서 다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항상 거기에 잘 응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이제 맞으면 좋은 거지만 그럼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품었던 감정의 힘과 크기만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돌변해버려요. 이것도 증명을 합니다. 돌변 느낌이 오시죠? 특히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죠? 사랑했던 만큼의 그 열정이 좌절되면 그만큼 더 그 사람에 대한 저주와 미움과 분노를 퍼붓게 되죠. 그러니까 커져간 사랑, 극대화된 사랑은 반드시 슬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슬픔으로. 혹은 설령 관계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사람만 있으면 떠나가게 되면 또 슬픔이 생기죠. 계속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나친 기쁨은 반드시 슬픔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감정의 예속은 외부 물체에 의해서 이 작용을 크게 만들고 더 큰 기쁨을 주면서 더 큰 슬픔을 안에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떼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힘이 세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속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갖고 있는 음, 뭐라 그럴까요? 자기 회복력이라 할까요?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예술이에요. 아까 치킨 얘기를 들었죠? 배가 부르면 멈추는 게 소화기관의 자기 활동성이고 우리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음식들은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 놓죠. 혹은 왜 그 탄산음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하실 텐데 탄산음료가 마실수록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과 다르게. 그럼 그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들은 어떤 음료들은 마실수록 뭔가 해소되고 풀리기보다는 더 그것을 자극하도록 만드는 그쵸? 뭐 음식도 치킨 같은 것도 그런 것 종류가 많고 음식도 그런 자극적인 게 많고 탄산음료 마찬가지고 또 마실수록 더 갈구하게 되는 예시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술 너무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술이 술을 부른다. 어느 정도 취한 상태면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알코올이 다른 알코올을 불러서 결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속이죠. 외부 물체가 달라붙어서 내가 갖고 있는 회복력. 어느 정도 찼을 때는 비우고 싶고 비우고 차고 싶고 만드는 이 순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변도로만 치닫게 만드는 무조건 이걸로만 치닫게 만드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만 뻗어가게 만드는 게 예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과음을 하고 나서 다음 달이 되면 그만큼 올라갔던 기쁨,
만큼 폭락을 하는 거죠. 급격하게 추락을 하죠. 그래서 이 감정의 예속은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로는 중독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스피너는 특히 감정의 예속 중에서도 슬픔에 예속되는 거는 문제가 덜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거는 우리 존재 자체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게 돼요. 슬픔은 존재 방식의 위축이니까 존재 방식상 거기 어떻게든 저항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거리를 두려서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노 같은 게 너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회복력을 유지시키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는 힘에서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함으로써 떨어지게 만들어야 존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슬픔은 저절로 저항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예속, 예속의 문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마치 진짜 내가 기뻐지고 내 활동성이 고양되는 것처럼 주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대상에서는 저절로 저항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더 중독되기 쉽고 예속으로 치닫기 쉽죠. 그래서 스피노자에게는 중독의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중독은 기쁨을 자극해서 기쁨이 요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도록 초과시키도록 만드는 게 중독이에요. 그게 감정의 예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기쁨의 문제로 과도한 기쁨을 줍니다. 지나친 기쁨이죠.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과도해져서 우리 존재 이상만큼 기쁘게 만들어서 추락시키는 이 삶의 패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도한 기쁨. 그렇죠? 그게 예술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에서는 윤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의미가 풀렸어요. 예속이, 중독이, 과도한 기쁨이 물론 슬픔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이 들어가죠. 그런 예속들이 윤리적인 주체를 가로막는 문제라면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일단 큰 방향성에서는 이 회복력을 되찾는 것.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왜냐하면 외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변화성을 유지하는 것. 요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과도해지지 않고 또 과도하게 슬퍼지지도 않고 나로부터 발생하는, 나로부터 변화되는 이 변화의 양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혹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 요것이 윤리적 과제, 윤리적 목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돼요.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죽어있는 거죠. 변화가 삶이니까. 그러면 변화를 계속하되 나로부터 변화하는 게 좋은 삶이에요. 외부에 의한 과도한 영향들을 차단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게 좋은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삶, 윤리적인 태도를 조금 더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기쁨 쪽은 조금 더 이어지고 오래가고 지속되게 만들려고 하고 슬픔에 해당하는 범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요 윗부분에서 조금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정태적으로 이렇게 쭉 유지된다는 그림을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고정적이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기쁨 쪽의 영역을 계속 오래가도록 만들고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쵸? 아마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변화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 오시죠? 왜냐면 우리 삶에서 슬픔이라는 거를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슬픔이 꼭 가까운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이런 슬픔만 뜻하는 게 아니라 치킨을 먹으면은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도 이미 기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강령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시킨 기쁨의 상태가 좋은 삶이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기쁨은 조금 더 오래, 슬픔은 조금씩 줄여가거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만드는 정도. 요런 게 좋은 삶이라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결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들을 조금 이제 깨야 할 필요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철학을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분법이나 잘못된 이미지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럴 때 그 강의한 2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행복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 하면 보통 기쁨 혹은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히 쭉 이어질 것 같은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여기 과도한 기쁨으로 가는 게 그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 환상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주 해피한 상태라든지 깔깔깔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게 행복이야지만 스피노자에게는 그게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속될 수 있는 행복, 자기로부터 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은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편안함, 안정감, 잔잔한 기쁨 이런 쪽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극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거고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반드시 내재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의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고 수가 생명의 입시들은 크겠죠? 그리고 그게 그런 곳에서만 삶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는 이게 이제 중독 증세라는 거죠. 그러면 스피노자 생각하는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기쁨이란 오히려 과도한 기쁨을 물리치는 것과도 짝이 닿아 있어요. 자기 자신 인체로 긍정할 수 있다든지 그게 엄청난 쾌락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잔잔하게 편안한 상태로 쭉 될 수 있는 것 혹은 슬픈 일이거나 실망한 일이 밀려오더라도 그 잔잔함이 갖고 있는 파워풀함 이것 때문에 슬픔의 힘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완벽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또 행복이 갖고 있는 환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음, 그림 기쁨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게 이 윤리적 좋은 삶과 닿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간단한 예시만 하나 보죠. 어, 팽이 예시를 들고 왔어요. 다른 세미나 하다가 팽이에 대한 내용을 좀 접했는데 어, 이 내용이 아주 깊게 와닿았거든요. 음, 팽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유로 쓰였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팽이를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팽이는 이렇게 끊임없이 돌죠.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밌네요. 우리 얘기로 치면 자기 활동성이에요. 물론 팽이도 처음에 던질 때 이렇게 팽이채로 쳐서 돌리기 시작하는 게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빼버리고 어쨌든 팽이가 돌고 있을 때는 스스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빠르게 회전할수록 더
꼿꼿하게 서 있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 팽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서양 철학에서의 이미지는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회전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갖고 들어와요. 서 있다, 고정한다, 정지해 있다. 그런데 정지해 있는 게 어떻게 정지해 있냐 하면 정말 정지해 있어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통해서, 회전을 의해서 정지해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회전이 정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회전, 운동, 변화한다는 것과 정지, 고정, 유지되어 있다는 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결합해 있는 게 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델로 서구책을 쓰여왔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의 팽이로서 자기 활동성으로 변화해 가죠. 그런데 그 자기 활동성으로부터 기인하는 회전과 변화가 있어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윤리적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쁨 말씀 드릴 때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지속적인 기쁨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 과도한 기쁨이 아니라. 그럼 그건 무엇이냐? 자기로부터의 회전.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그 일관성에서 좋은 삶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활동이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모델들을 잘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뒤에 가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회전을 통해서 정지해 있다는 거. 아마 이 과도한 기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팽이라는 것도 적절한 자기 속도로 빠르게 돌아야 서서 유지가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높인다든지 혹은 속도가 떨어지면은 쓰러지겠죠. 왜 잘 돌고 있는데 더 빨리 돌리고 싶다는 무리한 욕심 때문에 계속 그 채찍질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돌 수 있는 속도를 이탈해서 가속화되겠죠. 그게 비유적으로 하면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기쁨. 그럼 반드시 오히려 쓰러지게 되겠죠. 너무 빠르게 돌아서. 혹은 당연히 느리게 도는 쪽으로 방해가 생기면 쓰러지겠죠. 그러면 적절한 자기 속도와 빠르기를 계속 유지해 간다. 그때 격렬한 회전이 들어있긴 하지만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회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정립시킨다, 유지시킨다,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팽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용 정리를 해보죠. 이 예속과 중독과 과도한 기쁨이 수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기의 속도, 자기의 모습으로 활동한다, 유지된다는 것은 이제 능동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 의한 것, 수동, 자기로부터 기인하는 변화, 능동. 그러면 스피노자의 윤리적 틀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가자.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삶으로 가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가 남아있는 숙제긴 하지만 큰 틀에서 외부에 의한 수동에서 능동. 그렇죠? 요 틀입니다. 그래서 능동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강의 안으로 3페이지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동에서 능동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스피노자에게. 다시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변화가 스피노자 윤리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이론 자체가 수동에서 능동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에티카 안에서부터 이미 원래 빼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보통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자유로운 의지니까 이때 자유롭다는 건 원인이 없다. 즉 외부에 일어나는 일, 외부가 미치는 영향, 외부 때문에 생기는 나의 감정과 욕망에 결정되는 수동이죠. 그런데 결정되지 않는 그런 원인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 스피노자가 아닌 다른 철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남아있으니까 뭐 욕망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 결심을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뭐 수동적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혹은 뭐 술을 끊어야겠다. 치킨을 중단해야겠다.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윤리를 얘기하는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자유의지 혹은 자유 개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문제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결정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유의지를 미리 인간에게 넣어놔야 문제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활동성이라고 했죠. 자기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그 활동과 변화를 외부에 있는 운동 요인으로 바꾸려는 방식이에요. 전해지시나요? 쭉 활동 변화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거를 끊어내고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야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인데 자기 활동이나 자기 변화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음 자체니까 외부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걸 치고 들어와서 방향을 바로 딱 전환시킬 요소를 허용치 않는 거예요. 이론상. 그러니까 스피노자 철학에는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결단과 결심으로 바꿀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났죠. 어떻게 수동에서 능동으로 가나? 자유의지 없이, 결정과 결심 없이. 여기가 스피노자 윤리학이 갖고 있던 난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기 활동성이란 개념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철학적인 정당성이죠. 구조적으로 그렇다. 근데 반대로 실천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했을까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간다 이런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도약 아니면 뭐랄까 상태 전환. 제가 강의 안에 상태 전환만 썼습니다. 상태 전환 바뀌는 거죠. 요거를 갖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아까부터 윤리적 주체가 된다, 뭐 성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지 못한 수동적인 삶에서 도약 내지 전환을 해서 능동의 존재가 딱 된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리셋이라 할까요? 이런 말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딱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도 생각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스피노자를 읽어봤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질 때는 능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쪽보다는 내가 수동적에 머물고 있다는 자책이나 책망, 원망이 더 많이 이 구도가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갈 수 있어. 혹은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라고 배워왔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고 한 말이기는 한데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할 수 있다는 쪽보다는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안 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치킨을 끊고 술을 멈추고 늦잠 속에서도 딱 일어날 수가 있는 의지가 결심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책, 책망으로 이어지고 그건 결국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사람들에게 주로 자기의 현재 조건을 부정하게 만드는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다? 못했다?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는 윤리 좋은 삶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어렵더라도 자기 긍정을 해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펼쳐질 텐데 이게 윤리 역설이죠. 윤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구도 때문에 설정한 틀이 우리에게는 윤리적으로 안 되도록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결심했는데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자기 부정으로. 그렇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 저는 아마 생각건데 스피노자가 이런 경우들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쪽보다는 못하다는 걸 더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자유의지를 부정했다는 뜻은 윤리적 도식이나 틀이 도야, 상태 전환, 리셋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수동에서 능동적 존재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능동으로 딱 바뀌는 이제 능동적 삶을 딱 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한 기쁨을 잘 부과할 수 있는 삶이 딱 만드는 이러한 틀이라는 것 전부를 스피노자가 버리려고 한 건 아닐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면서. 즉 사람들이 자기 부정과 자책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요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통 뭐 이제 조금 이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건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많이 읽혀요. 그런 얘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뭐 이뤄내자. 라는 말은 어, 제가 저에게 들리기에는 마치 이렇게 들려요. 어, 뭐랄까요? 그거죠. 이렇게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못하고 다른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남아있는 거는 열심히 해보자밖에 없게 느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의지를 내라라고 하는 거는 상태와 상황은 다 똑같은데 너만 뭔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이렇게 읽혀요. 그 얘기는 반드시 실패로 가죠. 왜냐하면 자기 활동성의 존재로서의 나는 설령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과 상황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수동적인 걸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체의 흐름과 변화를 바꿔가야 나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채로 결심만 하면 바꿔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유의 포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찾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현한다,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겠다, 그게 다른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노력,
시도, 실패, 후회 이 사이클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그런 점에서 자유의지를 폐기해야 한다. 혹은 혹은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삶을 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 얘기를 일단 하면 앞에 부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56분 정도 되니까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리나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오도록 하죠. 그래서 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뀐다. 이게 기본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없어요. 자유의지 같은 게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구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결단 없이 어떻게 능동이 되지? 음, 그래서 저도 여기 고민이 많았고, 음, 뭐 어쨌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결론처럼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팽이 말씀을 드렸죠. 팽이가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함에 의해서 정지해 있음이 드러났다. 요게 제가 느낀 해결책입니다. 팽이가 회전에서 정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전 자체가 서 있음을 드러내죠. 발현시키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동의 상태에서 수동이 없는 능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동의 상태가 뭐 그래도 잘 된다 정도는 할게요. 그냥 자체라고 어색하니까. 어쨌든 수동의 상태 속에서 능동이 출현하게 되는 행위가 회전하고 있지만 거기서 정지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이
수동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동 자체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수동 자체가 충만하게 됐을 때 불현듯 능동이 떠오르고 여기가 스피노자가 보는 해결책이 아닌가? 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해결책에 가까운 이성 얘기를 해야 되고 이성 얘기를 하려면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알의 여러 형태들을 다뤄봐야 돼요. 그게 강의 안에서는 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스피노자는 인식이라 하죠. 인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상상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지, 세 번째는 직관지 이렇게 세 가지 알의 양식을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라서 보통 여기를 첫 번째라는 의미의 일종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인식, 일종지 이렇게도 부르고 그럼 여기가 이종지, 여기가 삼종지, 세 번째 종류의 인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냥 딱 봐도 상상보다는 이성이 좋고 직관이 제일 좋다는 게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썼으니까. 어, 오늘 다룰 얘기의 핵심은 요 상상지와 이성지, 특히 이성지를 중심 말씀을 드릴 거고 직관지는 얘기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럼 직관지는 우리가 다음 시즌 이제 시작을 하죠. 4월 1일부터 다음 시즌 5부가 들어가는데 5부에서 직관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관지 이론을 일단은 빼고 이성을 중심으로 상상과의 비교 정도까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좀 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한 4페이지에 인용문을 2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 2개를 보면서 이성지 혹은 상상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4페이지 위쪽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지각하여 보편 통념들을 형성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포인트는 보편 통념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점이에요. 여기 두 가지를 먼저 다룬 이유는 상상지와 이성지가 둘 다 보편 통념을 형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직관지는 보편 통념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달라서 뒤에서 따로 다루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죠. 자, 보편 통념들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감각들을 통해 우리에게 잘려지고 혼동된 방식으로 그리고 지성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질서 없이 표상되는 독특한 실제로부터 형성됐다.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감각들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잘려지고 혼동된 방식으로 형성된다.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둡시다. 이 때문에 나는 보통 이러한 지각들을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라 부른다. 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감각들에 의해서 형성한다는 거니까 감각을 겹치겠죠? 음, 물론 이제, 그럼 먼저 해야 되나? 거기 1번이 있고 바로 밑에 2번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3번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1번과 2번까지가 같이 상상, 3번이 이성, 두 번째 종류의 인식, 그 다음에 이 글이 끝나고 다시 직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이 요 1, 2, 3이 아니라 1번 상상지에 1, 2가 같이 묶여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감각들을 통한 거고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호들로부터 형성된다. 기호들로부터 형성되는 것도 상상지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어떤 단어들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우리는 실제들을 회상하고 이 실제들에 관해
우리가 실제들을 상상하는 수단들과 유사한 어떤 관념들을 형성함으로써 보편 통념이 형성됐다. 전자, 후자, 1번과 2번처럼 실제들을 고찰하는 방식을 나눈 다음부터 첫 번째 종류의 인식, 일종지, 억견, 상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상 의미를 풀어보죠. 상상이란 뜻이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상상이나 공상을 뜻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걸 포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은 아니에요. 너 뭐 쓸데없는 상상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이고 상상지라는 점에서 알미,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알미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스피노자 읽을 때 이성지나 직관지가 좋다고 늘 얘기하니까 상상지 쪽을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는 게 많아요. 다 틀렸다든지 망상이라든지 터무니없는 공상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지는 잘못된 오류일 수 있지만 상상지가 모두 오류는 아니에요. 맞기도 해요. 그 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감각을 통해 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오감을 써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줌 화면으로 제 얼굴이 한 칠판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왜 물리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빛의 광자가 어떤 사물을 때려서 지금 아마 컴퓨터 화면이나 줌 화면이겠죠? 화면을 때려서 부딪혀서 나오는 그 빛 알갱이가 내 망막을 또 때리죠. 망막에 닿아서 망막이 빛의 광자가 닿아서 망막이 변하는 거니까 이 망막의 변화가 시신경, 시세포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까지 전달이 되고 뇌에서는 그 뉴런으로 들어오는 이 전기 신호를 바꿔서 소위 우리 정신에서는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본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바라고 있는 빛이 줌 화면의 카메라를 거쳐서 들으시는 분들의 망막을 통하고 망막이 시신경을 거쳐서 뇌로 들어가서 제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게 감각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 후가, 맛, 촉각 다 우리 신체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을 통해 아는 것의 문제는 그 외부 대상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미지에 가겠지만 거기는 언제나 각자의 망막과 시신경을 거쳐서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는 저의 실제의 모습과 망막을 거친다는 우리 각자의 신체적 특징이 결합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은 눈으로 제 이미지를 보고 지금 보이는 게 제 모습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완벽한 제 모습이 아니죠. 제 모습 플러스 선생님들의 망막의 변화, 본인 신체의 변화가 함께 섞인 게 지금의 이미지예요. 그거를 저에게 투사해서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되시나요? 느낌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눈이 색약입니다. 색약이니까 색깔의 구분이 조금 흐릿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등등의 색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아마 너무 당연하실 거예요. 이렇게 색깔들이 있으면 파란색, 빨간색 바로 아실 수 있죠. 근데 그 이미지가 저는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록이 이게 생략인데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물론
물론 그냥 빨간색, 초록색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구분이 돼요. 예, 그 정도 약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언제 그거를 실제로 가끔 느끼냐 하면 열심히 필기를 하다가 필통에서 초록색 펜을 꺼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보통 다들 이러실 거예요. 필통을 직접 갖고 와서 눈앞에서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잘 안 꺼내요. 그냥 하다가 무심코 집어서 이렇게 대충 보고 초록색을 꺼내죠. 그래도 대체로 그 색을 꺼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한 10번 중에 한 3-4번은 초록색을 꺼내고 싶은데 빨간색을 꺼내게 돼요. 그런데 꺼내서 그래서 뭐 색 맨까지는 아니니까 꺼내서 보면은 빨간색을 잘못 꺼내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심코 대충 슬쩍 했을 때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은 이미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경계면처럼 이렇게 모호한 그 영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에게 초록색과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 펜 사물 자체의 특성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은 펜에 포함된 속성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이렇다라고 하면 초록색과 빨간색은 겹쳐져 있는 거고 그 색깔은 펜 자체에 들어있는 색깔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쵸? 펜 쪽도 어떤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신경 체계가 그 색깔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와 결합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빨간과 초록색이 약하니까 저에게는 그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물의 특성, 저의 이미지, 펜의 색깔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감각들과 암, 인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 이게 상상력이에요. 그렇죠? 보고, 말하고, 듣고 이 모든 것에서. 그럼 내 신체를 경험하지 않는 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착각하기도 하고, 내 위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대방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계속 그렇다고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내 신체의 반응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렇죠? 그렇다고 뭐 잘못되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일이 있죠. 기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물체가 개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스피노자 이런 예를 듭니다. 수학 공식 같은 거를 수학 시간에 처음 배울 때는 일일이 증명해서 배우잖아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공식을 알려주시죠. 외우라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다. 근해 공식 못 줄을 외우죠. 증명할 줄 모르는데 외워서 알고 있다. 기호들로부터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덩어리째로 주입받았다. 주입식 교육을 할 때. 그렇죠? 이게 기호들이에요. 감각과 기호들 언뜻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스피노자는 묶어서 다 상상시에 놓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들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개입해 들어오는 알이기 때문이에요. 상상, 감각을 거쳐서. 기호, 선생님이 만들어준 공식, 신호등, 표지판 같은 사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알이라는 점에서 묶어서 다 상상치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상이 아니라 나에게서 발생하는 건데 나에게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틈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외부가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외부.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좀 안 맞네요. 밑에 좀 그려야겠네요. 외부가 있고 우리 인식이라 하죠.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단계들이 필요할 텐데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상상지예요. 알비라고 하는 거는 스피노자에게는 자기 발생이 기본이에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누가 이러저러하다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비슷한 경험을 직접 하게 돼요. 그러면 아, 그게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스피노자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거.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왔던 자기 변화, 자기 활동의 연장선이에요. 정신 자체가 활동한다, 그게 알인 거죠.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알미라는 게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건데 상상지는 알미 자기로부터 생겨나야 하는 건데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게 중간에 끊겨 있어요. 잘 안 돼요. 그 자리를 외부의 것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1번 감각들을 통해라고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잘려지고 혼동된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스피노자는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자기 내부라고 하죠. 일단 자기 안에서 이래서 이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알았다 이런 건데 잘려있고 혼동된 방식이니까 잘려있는 거니까 이런 게 빠져있어. 더 심하게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간 관계는 다 빠지고 원인, 특히 결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잘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립이 안 되죠. 인과관계나 흐름이 구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외부에서 끼어 들어와서 이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식을 적용하면 수학 문제가 풀리더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식, 이 뜻이에요. 왜 이게 풀리는지 모른다는 뜻에서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내 이해 속에서는. 그런데 공식을 쓰면 되더라만 알고 있어요. 적용하니까 답이 튀어나와요. 결과만 아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아까 감각이 기쁨과 슬픔과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작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활동력이 많아지면 기쁘다. 줄어들면 슬프다. 이걸 알 수 있다. 그죠? 감정은 인식과 판단 작용인데 결과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쁘다는 뜻은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잘 맞고 내 활동성을 촉진시켜 주더라는 거는 결과는 알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더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무엇 혹은 나의 어떤 점이 잘 맞아서 정말 잘 됐는지는 잘 모른 채로 결과적으로 좋더라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옷의 스타일만 좋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향기만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특정화 시켜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모른지 결과만 알려주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상황이 나쁘고 나와 잘 안 맞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점이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꼬집어 주지 못해요. 그러한 결과 상상입니다. 이성진은 당연히 반대겠죠? 자, 첫 번째 인용문의 3번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의 특성들에 대해 공통 통념들 및 적합한 관념들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형성된다 쭉 이성 두 번째 종류의 인식.
공통통념, 실제의 특성들에 대해 공통의 통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인용문. 나는 분명히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신 자신,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적합하다는 것은 이성 쪽이에요. 단지 잘려나가고 혼란스러운 인식, 그렇죠? 잘려나간 인식. 그리고 강간 얘기했을 때처럼 외부 물체와 내 신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의 반응, 결과. 그러니까 혼란된 인식만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신체 쪽을 투영한 건지 저 사람의 실제 이미지인지를 몰라요. 정신이 자연의 공통 질서로부터 실제들을 지각할 때마다 곧 실제들과 우발적인 마주침에 따라 이것 또는 저것을 바라보도록 외적으로 규정되지까지가 상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신이 실제들과 우발적인 마주침에 따라 이것이나 저것을 바라보도록 외적으로 규정된다 수동적이죠. 그렇게 규정되어 버린다. 혹은 빠져있는 고리를 외부가 끼어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니까 외적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이렇지 않다는 부분이 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죠. 다수의 실제를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실제들 사이의 합치, 차이, 대립을 이해하도록 내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마다 이러한 인식, 상상을 갖게 된다. 그 말은 중간에 아닌 부분이 이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보죠. 이성이란 다수의 실제를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실제들 사이의 합치, 차이, 대립을 이해하도록 내적으로 규정된 게 이성이다. 그렇죠? 여기가 이성을 보여줍니다. 이성 설명을 좀 해보죠.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예요. 처음, 다수의 실제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윗문장에서는 상상 쪽은 이것 또는 저것,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은 다수의 실제를 동시에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합치, 차이, 대립을 본다. 이건 뭐라 부르면 될까요? 실제들 사이의 합치 관계, 다른 관계, 대립하는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묶어서 대상들 사이, 상대방 사이의 관계들만 본다는 점이에요. 그럼 합치면 여러 대상들을 동시에 보면서 관계를 본다, 이성 이런 뜻입니다. 내용 좀 볼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리법칙이에요. 물리법칙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배웠던 F는 ma 이거는 이런 뜻이죠. 물체가 갖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힘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리법칙이죠. 이게 정확히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성질입니다.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개별적인 사물은 없어요.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물체 혹은 힘을 갖고 움직이는 물체들을 다 관찰해서 합쳐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별 물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은 다 소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식만 남은 거니까. 공식만 남은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사물들 사이의 관계. 그렇죠? 개별적인 사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 사이에 일치 대립의 관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은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로 힘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개별적인 사물들은 없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성질입니다. 그렇죠? 두 포인트예요. 개별성이 사라진다.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죠.
개별성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 개별성을 일단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만 본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공식의 이성을 우리에게는 윤리 버전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거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보겠죠? 그 말은 우리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바라봐요. 여러 사물들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물리법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이 개별적인 물체의 특성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네. 그러면 미워한다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한다는 그 감정의 책임, 원인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죠. 내가 한 개별성으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물체의 특성, 혹은 이것 또는 저것으로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그럼 이제 더 화가 나죠. 다 반복되는 거는 나, 저 사람, 누군가 특정한 개별적인 존재, 사물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성질은 다른 거예요. 개별성을 지우고 관계.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를 저 사람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법칙이니까. 그렇죠? 일반화시키죠. 일반화시켜서 인간이 나라서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인간이 나도 사라져야 되니까. 인간은 인간이란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고 일반화시켰어.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런 일들이라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법칙화 되시나요? F라는 자리에 인간을 넣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인간을 넣어서 인간이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관계가 되죠? 개별성이 사라지죠. 그렇죠.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대단히 다른 게 다른 알미 있어서 뭐 감정을 통제한다든지 뭐 굉장한 합리성을 생각하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법칙화시킨다. 개별 특성을 지우고 일반화시켜서 관계만 남은 공식처럼 만든다. 어디든 대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말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끔 그런 거 보는데 그 사건 사고나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살인범이나 뭐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아니면 왜 예전에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화장하거나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몇 명씩 두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기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면서도 그걸 막아가면서 어쨌든 보살피는. 그러니까 끔찍하고 뭐 다른 또 살인사건 같은 잔인한데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잔혹하네, 저 사람이 나쁘거나 이상한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무리 끔찍한 일 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돼요. 어찌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거예요. 정의가.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이익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에도 그렇고.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켜서 인간에게 인한 존재에게는 이런저런 조건 하에서는 저런 감정이 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더 확장시키면 존재나 생명도 좋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법칙이니까 필연성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인간인 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인하는 필연적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법칙. 그렇죠? 이성의 특성입니다. 요것이 스피노자가 말하고 했던 이성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강의 안으로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그 필연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용문이 있죠. 실제들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는 게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그리고 과거, 미래와 관련해서 우연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상상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필연적으로 본다는 것은 법칙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타지 않아요. 항상 그러한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을 법칙화시켜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을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법칙과 필연성의 관계, 물리법칙, 인간에 대한 물리법칙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물론 인간이지만 나로부터만 해서 이 법칙을 다 만들 수는 없죠. 이 법칙을 만들기 위해는 반드시 다른 인간이 필요해요. 나와 똑같은 물체. 내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내장기관이 흘러가고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하나의 존재인데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다행히 마침 이 우주에는 나랑 똑같은 물체, 나와 매우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물체들이 널려 있죠. 수많은 인간들. 그러면 그 인간과 나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느낌이 잘 오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물체가 나와 똑같은 물체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법칙화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지 않겠어요? 비교할 데도 없고 견줄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나와 똑같은 물체들이 지구상에 60억 개나 지금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들을 관찰하면 법칙화를 만들기 쉽겠죠.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기도 쉬워져요. 물론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수동 얘기 말씀을 드렸죠. 즉 내가 작동을 하는데 외부 물체에 의해서 작동하게 돼요. 그 생각에 수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수동 말씀드릴 때 나보다 강한 외부 물체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의 변화성을 잃어버리고 그 물체의 변화대로만 움직이게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기쁨, 내 회복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수동 얘기였어. 그런데 이 외부 물체에 만약에 나와 똑같은 물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설명은 외부 물체가 나랑 다르니까 내 활동 방식이 아니라 이 물체의 활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외부 물체가 나와 똑같은 물체라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나로부터 움직이는 것과 결국 같지 않을까요? 되시나요? 수동으로서 외부 물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내 활동 양식을 잃어버려서 지나치고 슬퍼지고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외부의 특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스피노자 얘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 이브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선악과 얘기가 있죠? 선악과가 있는데 뱀이 얘기를 합니다. 뱀이 이걸 뭐 먹으면은 뭐, 물론 스피노자 버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기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뭐 기본 얘기는 아시죠? 뱀이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이브를 유혹하고 그래서 먹고 아담도 같이 먹고 나서 신의 명령을 어기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스피노자 이거를 다르게 재구성합니다. 사악한 뱀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에피소드는 단지 어리석음?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선악과는 너의 그 자기 활동 법칙과 잘 맞지 않아.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독이라고 하죠. 뭐, 뭐 싱싱하지 않은 상한 거야, 썩은 거야. 어쨌든 잘 맞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될 거야. 아플 거야. 이런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아직 태초 인간이니까 아기처럼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러저러저러 해서 먹지 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이 잘려 있어요.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먹지 말라나 보다 명령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이해와 명령이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보다 모를 때 명령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먹지 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도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스피노자 버전에서는 뱀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사과를.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말은 뱀의 자기 활동의 신체와 선악과라는 또 다른 신체 활동, 존재가 결합하니까 서로 촉진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 맛있네, 좋은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이브나 아담에게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과 먹어 되게 맛있더라. 너도 한번 사과 먹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먹은 거죠. 하지만 하느님이 먼저 알려줬죠. 몸에 잘 안 맞을 거야. 먹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프다는 거를 뭐 신체나 물리적 인과로 보지 않고 지혜가 낮았던 아담과 이브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이 중간 단계를 자기 상상으로 배우게 돼요. 상상치. 그래서 선악과 먹었다, 아프다, 중간 단계 없고 중간 단계를 자기가 지어내죠.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다. 그래서 아프구나. 근데 실제 인과관계는 상한 거나 몸에 잘 안 받는 거를 먹어서 배탈이 난 거를 중간 관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상상시. 그러니까 이 수동은 뱀이라고 하는 혹은 사과라고 하는 잘못된 것과 결합해서 함께 움직여 가니까 수동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게 똑같은 물질인 거예요. 즉 다른 인간에 의해서 수동이 되면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도약이나 상태 전환이 아니라고. 내가 능동이 되어야지 하면서 수동을 다 버리고 능동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 잘 발현되는 특정한 방식이 능동이에요. 혹은 수동일 때
나와 똑같은 공통적인 물체, 동일한 물체와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인 게 발현될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똑같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나의 주체적인 걸 잃어버렸는데 상대가 주체적인 걸로 넘어가는 면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요소는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은 나도 포함하고 있는 인간적 특성이 실현되는 거죠. 그게 이성입니다. 결론 정리해볼까요? 이성이란 개별 사물이 아니라 관계들 사이에서 법칙을 찾는 거다. 나라는 특수성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층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층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결합이 그걸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일체로 있지만 인간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똑같은 물체라는 게 중요해요. 나와 똑같은 물체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각자 다른 면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소들도 있겠죠. 그 요소들만큼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면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적 층위에서 법칙의 차원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성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강의 안에 조금 적어 놓은 겁니다. 특히 8페이지에는 8페이지의 타이틀 제목이 이렇죠. 사람에게 신은 다른 사람이다. 에티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티카가 그토록이나 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는 저편에 있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 뜻입니다. 나와 똑같은 물체가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이성치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인용문은 푸코의 주체 해석학에 나오는 부분인데 비슷한 내용에서 짧게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타인의 눈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고 그 타인의 의미는 나와 속성이 같다. 같은 속성. 이게 인간다움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론 빨리 내려야겠네요. 인간성, 인간다움이라고 강조를 해도 요거는 좀 피해 주세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인간성이라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걸로서 인간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인간성을 전제해 놓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거나 상상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 인간성이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중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순간 그건 인간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함께 이해를 만들고 법칙화를 시킬 요소를 떨어뜨려 나가는 거죠. 그럴수록 이해의 폭은 좁아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발명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뭐 극악무도하거나 받을 수 없는 거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저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로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하나의 알미 되어서 나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차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선의 차원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 논의를 정리해보죠. 어떻게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나? 능동이 되는다. 감정과 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요? 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이해가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이해를 인간이라고 하는 걸로 법칙화를 시켜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나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시면 돼. 감정이라는 게 계속 반복했죠. 나만이 겪는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고. 나와 세계 속에서 다른 물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에게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럼 그것도 나라는 특수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인간이란 존재는 이러저러한 조건 속에서는 이러저러한 감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감정으로서의 변화, 그 변화를 보는 필연성에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미성처럼. 요게 능동이 되는 길이에요. 조금 더 이미지를 그려볼까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워도 되겠군요. 결과만 한다고. 혹은 잘려나간 거라서 이 부분이 비어있다.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채워넣는다. 위에 못 잘리는군요. 요 부분을 채워넣는다. 중간 단계들은 잘려나가는 인식이니까 인과관계가 끊어진 거고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들을 만들어 가면서 논리 구조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만든다. 그게 이성이다. 음, 다른 이미지는 이런 게 들더라고요. 별자리 같은 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자리가 하늘에 이렇게 별자리가 그리 펼쳐져 있죠. 하지만 이 초보자의 눈에서는 별자리 찾기가 아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크게 보이는 별 한두 개만 발견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 보는 사람들은 이 별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뭐, 뭐,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사슴 자리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죠. 제가 떠올리고 이미지는 아마 여기에 있다고 같아요. 상상이나 수동은 요렇게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인간이란 어떤 거지 좀 확장시켜서 생명이란 어떤 거지 넓게 존재란 어떤 거지 이 법칙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조금씩 살이 붙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상은 이성과 별개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일부만 보고 있는 게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배제하거나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상상에다가 조금씩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라도 더해갈 뿐이에요. 그 더해가는 게 쌓이고 쌓여가는 거.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게 법칙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거. 그러면 별자리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별자리 그림이 완성이 되는 순간 저절로 그거는 북두칠성, 오리온, 사슴자리 모양으로 쭉 떠오르겠죠. 전체 그림을 갖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필연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쌓여 보면 언젠가 완성된 그림이 갑자기 생겨나겠죠. 퍼즐이 딱 맞춰지듯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게 능동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수동과 능동은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니에요. 아까 수동에서 능동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게 이분법적인 대립이 전제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는 수많은 단계들이나 그라데이션 같은 거예요. 더 수동, 덜 수동, 조금 더 능동, 덜 능동. 우리는 아마 여기서 왔다 갔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추가하고 인간다움의 의미를 하나 더 알아 그만큼 조금씩 능동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림이 상당히 완성이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의 관계와 자기 활동성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실현시키고 있게 되겠죠. 그 상태가 능동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이성 없이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착각처럼 감정이 없는 상태로 이성적인 추측이만 해 라는 뜻은 스피노자에게 따르면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어떤 공감과 존재의 변화도 없이 있는 거니까.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에 살아가는 기쁨과 슬픔은 늘 함께 하면서 자기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법칙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과 태도, 시선. 그러니까 감정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을 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 없이 감정만, 충분한 인과관계와 전체 그림 없이 일부만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감정의 변화들을 이성의 눈으로 필연성의 눈과 결합했을 때 능동과 윤리적 산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출현해버려요. 이것이에요. 팽이 얘기 들었던 것처럼 회전과 일어나면은 정지로 보이는 것처럼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 암을 조금씩 확충시켜 나가면 불현듯 윤리적 삶이 찾아온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의 마무리 정도만 하죠.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쓴 겁니다. 이해한다. 윤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도가 오히려 우리의 윤리를 가로막고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변화밖에 못 보고 우리의 변화, 그 변화를 인간이라는 층위에서 바라보고 나의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시야 속에서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윤리를 불현듯 출현시키는 생성된다고 표현할까요?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로 거기를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완성된 퍼즐이 되어 버리는, 생성되어 버리는 그 상태가 우리가 윤리적 존재. 자기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스포자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뒤에 조금 썼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존재로 된다는 것을 버리는 게 첫 번째 지름길이겠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변해 버린 상태로 이없어 버리는 표현이 힘드네요, 그죠? 그런 게 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의지 없이 윤리가 되는 거는 스피노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고 나름대로 일정한 답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좀 많은 논의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기본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저희가 기본 에티카를 읽어나가는 거는 이제 4부까지 마무리를 했고 4월 1일부터 시즌 5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용, 직관지를 다룰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앞에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으로서의 큰 정리를 했으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신과 만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기 존재성의 본질이죠. 거기에 어떻게 만나서 한 번 더 도약을 이뤄낼 것인가 그게 5부에 갖춰집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시즌은 6이죠. 5부를 보고 에티가 전체가 마무리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